지금 페이지 46 그 무인도에서 시작할게요. 여기는 가진 자가 더 가지면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 수준 역시 향상된다라는 게 주제예요. 가난한 자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강탈, 애원, 자유로운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거래의 방식이 가장 평화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확증되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착취, 탐욕, 그다음에 불평등한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라고 주장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가진 자의 부를 나눠줘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부의 축적 과정에 아무런 공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가난한 자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진 사람들의 여유라고 합니다. 가진 자의 창의적, 혁신적인 노력이 부를 창출하여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저축은 자본을 만들고 자본은 새로운 기업과 정신을 만나 혁신을 이루어 가진 자, 못 가진 자, 대출해서 가진 자 모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그래서 혁신은 다른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면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 수준 역시 향상된다는 된다고 합니다. 어, 가진 자의 그 부를 자유로운 거래의 방식이 아니라 나눠주거나 뺏거나 하는 강탈이나 뭐 그런 방식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시적으로는 비슷하게 평등하게 살게 되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생산을 위한 혁신적 생산은 더 이상 현실에서 구체화하지 않고 사라지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 빈곤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음, 어, 이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가진 자의 부가 가지지 않은 자의 처지를 개선해 준다는 경제적 수준까지 향상된다는 그 예를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고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올려서 무상복지를 한다는 것은 강탈과 같은 결과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0, 공유자원과 집단행동. 여기는 좀 뭐랄까, 그 어려운 그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공유 자원은 이런 그 서비스에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합성은 있으나, 특정인에게 서비스를 제휴시키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자원이라고 합니다. 공유 자원은 나의 것이 아니므로 과소비가 발생하여 결국 황폐하게 된다. 이를 황폐화는 공유지의 소유권이 정해지면 극복된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의 연어 낚시의 경우 역시 연어 낚시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낚시터 깨끗이 유지가 되면서 서로 경쟁을 통해 일종의 공유 자원이잖아요. 되게 그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낼 코끼리는 이걸 개인화해서 그러니까 소유자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나라가 법으로 코끼리 잡지 마라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됐고 짐바브웨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사유화 시켰기 때문에 결국 코끼리 개체수가 상승했다라는 결과를 갖게 됐다고 해요. 여기에서 뭐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본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해요. 이 자본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상태 역시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 공유 자원과 그 집단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집단 행동은 그러니까 공유 자원 분쟁에 따른 집단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었듯이 그 돼지 축사를 설치해가지고 동네에 냄새가 막 심하게 나서 그런 경우에 그 법원에서 5대5로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 것인가 공기라는 것이 그거를 정확하게 한 사람 쪽으로 내지 않고 애매하게 반반으로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음 파레토 최적이 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집단 행동이 되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의 냄새, 처리, 시설 합의해서 어 그 어차피 그 뭐지 축사 주인 50% 내겠지만 동네 사람들도 50%를 내야 되는데 이 합의 과정에서 여기 예를 들면 민신내만 쏙 빠지는 경우 이래도 그 음 그 설치에 대한 유익성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갖게 되니까 민신회가 빠져도 사실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민신회가 빠지게 되면 1인이 갖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한 1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가 어 자기가 참여하지 않을 그 선택, 그의 합리적 선택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집단 행동의 또 한 가지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얘기하는데요. 노동조합은 강제 징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단체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의 경우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노조 운영비를 내지 않는 사람만을 제시킬 수 없다. 그래서 강제 징수가 되는데 이런 경우 자발적 나쁜 합리적 선택이 되지 못한다. 이런 비민주적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집단 행동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여기 부분 약간 내용들이 약간 그 뭐지? 용어들이 약간 막 어려워가지고 네, 요 정도로만 정리했어요. 57회 자본주의 정신, 칼뱅이즘이 나와요. 칼뱅이 아까 말했듯이 칼뱅을 거쳐 칼뱅이 칼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 그 뜻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루, 루터가 말한 믿음이라는 은총을 땡기는 원인이 아니라 은총을 확인하는 증거로만 여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걸 확증사상이라고 했어요. 칼뱅이.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내가 은총을 받기 위해 뭔가를 어, 계속 믿음을 갖고 계속 어, 지속적으로 그 어떤 몰라.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증거로만 여겨야 된다. 은총을 확인하는 증거로만 여겨서 이걸 확증 사상이라고 한대요. 약간 알 듯하면서 뭔가 헷갈려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을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에서의 성공이 신의 은총을 견인하지는 못할지라도 신의 은총을 확증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세속에서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뜻, 신이 나를 그렇게 쓴다는 것은 나를 선택했다는 말. 그래서 나의 성공은 신으로부터 나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훌륭한 처방약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세속에서의 성공은 신의 선택을 하기에는 유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근면 절약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는 안 했고 그냥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신의 선택이 세속의 선택이 신의 선택을 확인하는 방법이라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고 소비는 안 하고 저축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근면하고 저축하고 했던 그게 이때부터 그 결과로서 예를 들어 그게 바로 노동과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사회의 생산력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각자의 직업도 소명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업이겠죠, 일종 이게. 그다음에 그 분업을 바탕으로 해서 절약이 됐으니까 자본이 축적이 됐겠죠. 그러니까 사회의 생산력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얘가 제가 옛날에 그냥 주워 들은 거는 록펠러가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윤리에 기본한 자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록펠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전 재산을 기부하잖아요. 그게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상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그 록펠러의 그런 거를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예. 저 이거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록펠러를. 예, 끝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분 어느 분이신? 제이슨님. 마이크가 왜 그런 거예요? 해피월드님이 두 군데 로그인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왜 네, 지금 두 군데로 괜찮죠? 있지? 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제이슨님 시작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전에 했을 때는 다 해버렸는데, 우선은 부족하게 가지고 다시 할게요. 근데 이제 8번에 이제 가격에 간섭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원래 이제 말하고자 했던 데서 추가적으로 그냥 말한 것 같아서 이제 저자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제 법에 간섭하는 이익 집단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앞 내용하고부터 이제 연결해 보면요.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법에 간섭하는 이익 집단 이제 기존의 믿음이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투표권자에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제 그러한 믿음은 이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보다 많은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고 경쟁자보다 많은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공익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정책을 지원하는 후보자가 선택될 것이라고 여겼다고 이제 돼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약사법이나 그런 거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선택 이론 분야에서 저명한 맨셔 올슨 교수의 연구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 집단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그가 속한 집단의 동질적인 이해관계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변형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 내용은 앞에서 다 읽으셨으면은 하겠지만 제가 공공선택론을 좀 한번 좀 예시를 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공공선택론에서 그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소규모의 이익 집단이 국가라는 큰 대규모 집단에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익을 이렇게 중시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공동의 이익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유재산, 아까 뭐였죠? 그 공유지처럼 공공재 성격을 띠고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을 띠면서 딱히 얻지 않아도 되는 얻으면 좋은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제 소규모 집단을 이루고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뭔가 집단을 이루고 거기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대변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나 카르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음,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뭔가 이뤄낼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합리적 무지라든가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위를 해가지고 그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러한 내용 음, 예시를 들고 있고 소수의 집단이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공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수의 집단이 자신들만의 자기 바운더리 내에 그런 집단의 이익을만을 이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이익만을 또 들어주기만 할 때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형태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자유님? 네, 네, 시작해 주세요. 126페이지 7챕터 이성과 도덕입니다. E.H. 카의 걸작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평상시 음주량 이상을 마시고 파티에서 돌아오고 있던 존스는 거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컴컴한 길모퉁이에서 나중에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차로 로빈슨을 치어 죽였는데 로빈슨은 마침 그 길모퉁이에 있는 가게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길을 건너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후에 경찰서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운전자가 취한 상태였기 때문인가 그럴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차를 정비를 했었는데 그 수리점에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될 것이고 아니면 길모퉁이가 어두웠기 때문이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그 뭐 우리나라로 같으면 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인데 그런데 유명인사가 방으로 쑥 들어와서 담배갑에 담배만 있었으면 로빈슨은 그 길 건너서 담배 사러 안 갔을 거니까 담배를 피우려고 생각을 했던 담배 피우고 싶어 했던 로빈슨이 죽음의 진정한 원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원인들은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만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일이 될 거다. 경제 분야만큼 우리의 도덕감을 시험하는 것도 드물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작아서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긴 하던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경제정책이나 이런 사회정책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 부분은 그 뭐 정규주주표를 늘 이야기하듯이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밑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항상 이 역효과가 나는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최저임금도 그런 거와 똑같이 근로가격의 하한선을 높이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에 나선다든지 사람 대신에 기계로 이제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화면 공유를 누가 해주셨네요. 며칠 전에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자기들 감성도 만족이 되고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금을 얻기가 너무 쉬워지도록 감성적으로 아주
최저임금을 많이 높여야 된다.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뒤엔 얘기는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임대료가 마찬가지로 어떤 선에 다시 새로운 선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을 하는 쪽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의 한 좌파 경제학자가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폭격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동 노동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아동이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일이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동 노동을 하지 마라 라고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가난한 가정이 더 부자가 되고 자본을 축적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나 테러 집단에 들어가거나 어린이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감성은 세입자의 딱한 사정의 원인이 집주인한테 있고 아동 노동의 책임은 탐욕스러운 기업에 있고 최저임금 이하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 주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자,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해겔이 법철학 서문에서 말했듯이 오직 합리적인 것만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다. 라고 저자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감이나 감성은 사건을 해석하고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인과 도덕적 책임은 서로 다른 범주이다. E.H. 카를 인용을 해서 챕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에 감성이 너무 강조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8챕터 얘기는 의사와 딸 간의 등교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노숙인이 화장실에서 사망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고 딸이 아빠한테 아빠 의사 참 나쁘다. 돈 없어도 좀 고쳐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비가 100만 원인데 돈이 없을 경우에 의사가 고쳐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의사에게 100만 원을 줘서 고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의사만 비난할 게 아니고 그 아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도 같이 비난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애가 그러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공주님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아. 그렇지만은 머리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비난할 때는 신중해야 해. 알겠지요? 아이가 알아들은 표정이다 하고 또 챕터를 끝내고 있는데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그 간단치가 않은데 이런 예들을 잘 기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입니다. 별님 감사합니다. 다음 루디노님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루디노님. 그럼 이제 읽으신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받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까 눈꽃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이스님인가요? 제이스님 말씀하신데 배제성이랑 경합성을 이제 공유 재산 성격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저 아닌가요? 공유자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유자원의 개념. 그게 제이스님이셨던 것 같은데. 눈곱님이었던 것 눈꽃님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공공선택론 관련해서 나누리님 기획하신 자유주의 연구회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유기업원에도 경북대 김영준 교수님 자꾸 성함 까먹는데, 그분 공공선택론 관련해서 유튜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합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끼리 경합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쓴다, 이게 경합성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배제성이,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게 배제를 시키는 배제성이고, 내가 쓰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게 경합성입니다. 그래서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재로서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예인데,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거는 뭐 나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아니면 내가 국방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제성이라든지 경합성이 두 개 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갑자기 한 명이 늘든 뭐 한 명이 빠지든 간에 관계없이 그거는 이제 배제성하고 경합성이 없게 되는 거고, 이제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예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낚시꾼의 예인데, 낚시꾼하고 강 소유주 그 예를 지금 들고 있고, 또 코끼리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유 자원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건데, 한 사람이 쓰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배제성하고 경합성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린다고 꺼냈는데 생각만큼 제가 잘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경합성이 다른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는가 이 여부를 말한다는 것이죠. 같네요. 경합이 된다는 건 서로 간에 약간 경쟁적이라는 뜻이고요. 배제를 시킨다는 거는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낚시터가 있다면 그 낚시터에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은 낚시터를 못 쓰게 되면 그는 배제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제가 정확한 예를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뜻 지금 안 떠오르네요. 그냥 공공재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가 애매한 것들을 공공재라고 그냥 부르는 건데, 공공하면은 이제 모두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의 것,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다르게 사용해서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의료가 공공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의료는 공공재가 될 수 없는데
원래 이 정의에 따르면요. 근데 그거는 공공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자꾸 이제 침해를 해서 국가가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죠. 원래 공공재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자. 네, 알겠습니다. 그 눈꽃님, 여기 공유자원과 집단행동에서요. 네. 그 뭐야, 외부 효과라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외부 효과에서 그러면 의료 행위 같은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는 좀 잘 이해를 정확히 잘 못했어요. 왜냐 얘기들이 조금 그러니까 개념들이 제가 어려워 가지고 예. 이거를 좀 누가 대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했던 게 의료를 그 전장에서 소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재재로서. 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AI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원격 의료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뭐 미래적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서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면 외부 효과가 없는 상품은 참 드물거든요. 의료 부분도 그렇고 그 외부 효과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공재로 분류되는 건 사실은 상품화하기 힘든 것을 그냥 그렇게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상품화할 수 있으면 사실은 외부 효과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백신 같은 거 백신 맞으면 나도 예방이 되지만 그 전 인구의 한 70% 정도가 맞으면은 안 맞은 사람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외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예방접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외부 효과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백신 돈 내고 맞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외부 효과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외부 효과라는 거를 그 의미를 부여한 순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외부 효과는 그 정도 의료에서의 외부 효과는 좀 그렇게 저는 좀 그 인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마스크 쓰는 것도 같은 개념이겠가 되겠 수 있겠어요? 마스크 쓰는 거. 마스크를 내가 썼을 때 외부 효과. 쓰지 음,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외부 효과나 이제 공공재 이런 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없냐에 이런 걸 판단할 때 문제라 마스크를 이제 강제로 하느냐 여부는 사실 시장의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마스크를 쓰게 강제하는 것도 뭐 그런 외부 효과 같은 그런 효과 의미는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장에 이런 것들 해결하게 맡기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예. 그 그 외부 효과를 주는 어떤 그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내가 독감 백신은 그냥 내가 외부 효과 의식하지 않고 독감 백신이든 그런 걸 맞았는데 아니 외부 효과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뭐야 그러면 나를 맞고 안 맞는 사람들은 뭐야? 막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나를 위해서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위해서 그냥 한 건데 쟤는 왜 안 맞아? 나만 맞고 쟤 안 맞고 그러면은 내가 쟤를 위해서 뭐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 외부 효과 개념이. 그래서 마스크도 왠지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느낌을 지금 제가 들은 거예요. 마스크를 계속 다 쓰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건데 남도 안 쓰는 것 같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남이 안 써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마스크 쓰면 그만일 뿐이에요. 내가 마스크 쓰면 안전하니까. 근데 "너 안 썼잖아." 라는 거. 그 마스크를 남은 쓰면 쓴다는 그만인데. 마스크를 이게 외부 쓴다는 의미가 효과에 대한 인식을 좀 이용해 먹는 거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외부 효과를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고 주변에 꽤 많이 맞았기 때문에 꽤 나름대로 안전해졌다고 판단이 돼서 안 맞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 외부 효과 부분이 그것도 그 예로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백신을 대부분 맞아 가지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맞아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난 안 맞을래." 하면 나 안 맞을래 하는 사람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건가요?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좀 헷갈렸거든요. 예, 왜 그것도 합리적인 예.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투표하러 안 가도 굳이 뭐 내가 나 하나가 영향을 별로 못 끼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뭐 누가 되든 될 사람 될 거고 나는 그 하루 그냥 재밌게 잘 놀다 오겠다. 그게 나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공공선택론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낼 경우에 자발적 납부는 합리적 선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러는 예. 거죠? 저 이 부분 헷갈려 가지고 저기 질문 드리려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아까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게 이미 주변에서 많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합비를 내서 그 노동조합이 잘 굴러가고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외부에 있건 내부에 있건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내부에 있을 때 강제적으로 조합비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 내는 장치를 안 만들면 조합비 자기 한 명 안 내도 노동조합이 잘 굴러가고 역할을 많이 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뭐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을 높인다든지 하면 그 얘는 조합비를 안 냈으니까 얘는 월급 올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제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배제성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접종을 안 해도 주변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걸릴 확률이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긍정적 외부 효과인 거고 긍정적 외부 효과에는 보통 사람들이 가만히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게 큰 거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악취가 난다든지 뭐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산에 살다가 옆집에서 공터에다가 벌을 키워서 그 장모님이 오셨다가 물리셨었어요. 그래서 벌에 쏘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인 거죠. 혹시 이해가? 그런데요. 네. 어, 그 투표에 안 가고 여행을 가는 게 저자분은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얄밉지 그게 않나요? 합리적이라는 게 그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나 뭐 그게 정의의 관점에서 옳다 좋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한 개인의 그러니까 이 공공선택이라는 게 그 공공성이 있는 그런 것들 뭐 공기라든지 뭐 그 뭐 냄새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선거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각 개인의 선택이 그 개인한테 합리적인 그 유리한 선택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그게 좋은 일이고 잘했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그 한 개인으로 봐서는
굳이 투표하러 가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그건 생각이 다르니까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는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누구를 찍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뭐 얼마 전에 뭐 주동식 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도 직접 그 뭐 제 주변에도 그걸 직접 겪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노무현 그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전라도 사람들이 일부러 투표 안 하고 계속 투표율 낮도록 방심시켜서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그 투표를 안 하도록 그냥 놀러 가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놀러 가도록 방심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그 투표 마감 시간 전에 다 몰려가서 순식간에 찍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아,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 예시에서. 그 제가 아까 설명을 그 헷갈리게 잘못 말씀을 제가 말씀 자체를 잘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예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배제성은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빼내서 이렇게 배제시켜 버릴 수 있느냐 이거고 경합성은 내가 소비를 늘리면 다른 사람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게 서로 경합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그 저 경합성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 낚시터에 물고기 잡는 거는 경합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도 오염시키는 문제에 다르면 부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든 거는 그러니까 강이다 이러면 그 강에 어떤 제한 조치라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누구나 와서 잡아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물고기를 내가 많이 잡으면 다른 사람은 적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 경합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면 배제성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유 자원인 거죠. 그래서 그 공유 자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배제성이 있도록 그 입장료를 받게 만든다든지 누구한테 뭐 관리권을 준다든지 관리권을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거는 네가 관리해라 네 거다 이렇게 그 나눠준다든지 그런 거를 하면은 공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르디노님 저기 그 네, 철학과 위반의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철학과 위반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로는 좀 정치인들이 자신의 공약을 내세운 거랑 뭐 임기 말의 모습이랑 다른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그게 이념이 아니고 사실 이득에 의해서 이제 위선이 생긴다는 말이네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 그래서 여기 보면 진중권 교수님이 뭐 철학적으로는 무신론자, 윤리적 쾌락주의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일관성이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 얼마나 도움을 줬냐라고 할 때 그 도움도 안 준 사람이 도와야 된다고 떠드는 거는 위선이고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아니라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전략의 핵심은. 네.
표리부동, 이율배반, 뭐 그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죠. 그 제이슨님, 그 오늘 자유 이야기에서 8장 하셨죠? 8챕터. 의사는 왜인가? 나한테 말씀 주신 건가요? 의사는 자유님.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자유 이야기가 자유님이세요? 3장을 제가 했어요. 아, 네네. 아, 맞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도와주는 사람이 뭐 한 사람밖에 없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범위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딸한테 설명해 준 게 적절하냐, 이제 이 논리가 적절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논리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의사만 비난할 게 아니라 아빠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비난해야 맞겠지 이러면서 짧게 끝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우리 좀 사회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나왔던 그 얘기가 결국은 이 얘기도 그 같은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거는 이제 그 그 손가락질해서 비난하기는 쉽다. 근데 그 실제로 그걸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가 그 의사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위선, 뭐 언행불일치, 표리부동, 이율배반 이런 얘기하고도 맥락이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로 하기는 쉽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누구든 뭐 도와야지. 라든지 뭐 아침 굶는 점심을 굶는 학생은 없어야 된다든지 어린아이 노동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동 착취다.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을 하는 거는 쉬운데 그거는 정말 여기 아이 말처럼 초등학생 수준의 이제 사고인 거고 우리는 네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100만 원 네가 선뜻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낼 수 있겠느냐? 너는 평소에 기부를 하느냐? 라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마스크 이야기나 그런 것도 여러 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비난하고 이런 그리고 또 외부 효과 같은 것도 의사만 다른 사람들도 돕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함께 비난해야 된다 이러면 외부 효과처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별로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싶었는데 사람을 만날 일이 좀 많고 그 사람들 중에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맞았는데 그러니까 제 자존감을 위해서 자기 애라고 해야 될지 그 외부 효과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내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맞았다. 이렇게도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 보고는 맞지 말라고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하기 나름인 부분도 있고 한 가지로만
이 생각하기 어렵고 세상 일이라는 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저녁 6시 넘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요. 식사하러 갔다 쫓겨났거든요. 2명은 2차까지 맞았는데, 그중 1명이 2주가 안 된 거예요. 2차 네. 접종까지 된 게. 그래서 쫓겨났어요. 기분 진짜 나빴어요. 더럽더라. 짜증났어. 아우, 정말 생각났어요, 그때. 아이씨. 저는 그 뻔히 말이 하고 되는데도 싶었어요. 그 종업원이 잘못 알고 나가라고 그런 걸 당한 적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개개인의 문제도 있고 방역 지침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차원에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스크는 뭐랄까 상품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스크가 상품성? 네, 상품성 아까 모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품성 있는 건 외부 효과로 보지 않는다고 공공실? 하셔서 뭐랄까 좀 어렵네.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외부 효과, 공공재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할 때 그게 보통 보면은 그 강제하는 어떤 근거로 사용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지 딴 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외부 효과가 없는 상품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없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의 문제들, 외부 효과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프리라이딩, 아까 그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강제로 우리 그 강제로 그 노동조합비를 걷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외부 효과를 근거로 강제로 걷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매달려서 이제 모든 거를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는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외부 효과라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떻게든 이거를 소유를 분명히 하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합제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요소를 찾아내서 이게 어떻게든 그 소유를 좀 찾아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외부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뭔가를 강제하거나 그런 것들로 사용되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 그 논리에 너무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프레임에. 네, 프레임. 그러니까 이상한 게 백신은 굉장히 도덕성 비난거리가 되는데 마스크나 이런 거는 뭐 오히려 벌금도 약하고 뭐 부작용에 대해서도 거론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뭐 이런 거랑 좀 상통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이 마스크 문제는 좀 예,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외부 효과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그게 사실이냐, 진리냐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스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초기에 WHO가 막 우왕좌왕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야외에서 그 끼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도 막 강제로 끼게 하는 문제도 벌이고,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그 일상들이 많이 일상생활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미치는, 말하자면 외부 효과 같은 것들, 남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거에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 보이는 피해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다양성의 문제가 차단이 되면서 이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마스크 문제가 사실은 조금 좀 우리 내부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사례들이나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본다면 사실은 이게 권고 사항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강요되는 측면도 있고,
아무튼 좀 고려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해요. 좀 시간이 좀 길지는 않아서. 예. 문종현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공포로 우리 삶과 남을 통제하게 만드는 그 자체라는 것임을 느낍니다. 네, 개인의 선택이 좀 줄어드는 느낌? 네. 그 마스크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페 가 가지고 카페 종업원하고 싸웠잖아요. 왜 싸우셨어요? 아니 커피를 가지러 갈 때 정말 한 걸음이었거든, 바로 앞에. 제가 마스크 수다 떨고 있다가 바로 갔기 때문에 마스크를 깜빡했어요. 근데 바로 뒤였어요, 진짜 그 데스크 주는 데랑. 나한테 마스크 하고 와서 가져가요, 이래요. 20대 초 되는 여학생. 근데 조그만 애가. 그거는 갑질이라기보다는 그거 고발하면은 그냥 알아, 알아. 다 자기가 거둔 아는데, 거니까. 다 알아. 근데 걔 태도가 나를 너무 에이, 기분 나쁜 거야. 태도가 완전히, 어,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마스크 그거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응. 언짢아서 매장을 이용 안 한다든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어떤 폐해들이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생각하니까 또 열이 확 나네. 아, 그리고 솔직히 2,000명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면 그 의미 없어요, 사실. 시작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단계가. 근데 하라고 법으로 돼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걸 안 지키면은 벌금을 물리고 누가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냥 공포에 사로잡힌 그냥 관료주의가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거에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공무원들은 하라고 한 거냐 하는 거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정치 방역이 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치 방역이 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영향이 미치니까 굉장히 심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좀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들 이게 과학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다양한 시도 같은 걸 허용하지 않고 일단 자기들이 비난받지 않을 강력한 태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거 겪으면서 이게 관료주의 합쳐져서 이게 그 말하자면 전체주의가 맹목적으로 그냥 그 앞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전체주의의 맹목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구나.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감, 자기들이 권력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하는, 그리고 이거 강력한 조치를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강력한 걸 점점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패턴이구나. 이걸 좀 느끼는 편이에요, 요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천지 사태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질타라고 하면 참 그렇다만 마녀 사냥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를 뭐 분리해버려라, 뭐 불태워야 된다, 뭐 온갖 저, 그 안데르센 명작 기억나, 만화 같은 기억나. 그거에 따가지고 왜 벼랑에서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소녀 갖다 내버리는 그런 것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거 이후로 대구 사람들은 완전히 순환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하는데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내가 마스크 안 쓰고 말고는 내 마음이지 왜 너희들이 내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자유롭게 해주고 너무나도
이 풀어 놓으니까 사망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근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선거에서 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복지, 교육, 의료는 방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작은 단위, 그 지방자치 단위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역 같은 거를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 특수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다양성, 다양한 시도에 의해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지식이 좀 충분치 않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어떤 방역 방식에 따라서 이걸 뭔가 우리가 노하우를 배워나가거든요.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이거를 조처하도록 돼 있진 않아요. 보통 방역은. 그 미국도 그렇고 어디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국가 통제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이러면 이제 무황자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좀 방역의 그 단계를 지자체 단위로 다시 조금 좀 낮춰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다양한 좀 방식이 시도될 수 있게 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자체도 좀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서 더 쉽진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래요. 제가 사회자는 아닙니다만은 문종영 님이 좋은 말씀을 채팅으로 올려주시고 있는데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그러고 보니까 그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젊은 여성 자살 많아진 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면 자살률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정말. 그건 모르겠어요. 통계는 못 봤어요.